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계개발원 박영실 통계사무관님께서 SDG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SDG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의 수준을 국제적 흐름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계청 통계개발원 박영실입니다. 간혹 통계개발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통계개발원은 통계청에 있는 소속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개선 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오늘 발표 선풍기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저도 오늘 사실은 발표 의뢰를 처음 받았을 때 좀 난감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 총괄 조직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발표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이 모니터링 체계 같은 경우는 총괄 기구가 어느 기구가 되느냐, 그리고 그 기구의 위상이 어떤 것과는 좀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수립하는 전략에 따라서 지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라면 이런 내용들은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연구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체계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글로벌 논의 동향 그리고 국내 논의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니터링 체계 특히 이제 국내 이행 중앙정부 중심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지난 1년간 굵직한 SDG 이행과 관련된 굵직한 회의들이 3차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목표 및 세부 목표가 채택된 그 유엔 총회를 필두로 해서 올해 3월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글로벌 지표가 합의가 되었고요. 방금 외교부의 원도영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던 HLPF가 있었습니다. 예,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의제의 구성을 좀 뜯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담은 선언문이 있고요. 그리고 17개 목표랑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프레임워크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후속 조치 및 평가 부분이 평가 부분으로 포함되어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좀 초점이 두고 있고요. 2030 의제가 지금까지 글로벌 협상에 있었던 산물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목표 17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 17 그 이행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이용한 모니터링입니다. 이 유엔 결의 문서에 따라서 유엔 통계위원회에서는 아까 제일 처음 김지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엔 통계위원회에서는 작년 3월에 IAG SDGs라는 지표 전문가 그룹을 창설을 해서 글로벌 지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여 시간 동안 글로벌 지표 리스트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 최종 산물이 올해 3월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241개, 즉 중복을 제외하면 230개가 될 텐데요. 이러한 리스트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최종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제출된 지표 리스트는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엔 통계위원회의 합의가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 이 유엔 통계위원회 합의가 갖는 의미는 많은 국가들이 SDG 이행을 좀 본격화할 수 있는 출발선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이행 체계를 준비하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이처럼 HLPF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목표 및 세부 목표 그리고 글로벌 지표 그리고 평가라는 한 사이클이 지나갔습니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근데 아직 이 글로벌 수준의 이행이 기반이 되는 국가 단위에서의 그 사이클은 아직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데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각 국가에서 SDG 이행이 좀 더 연착륙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발표된 UNDG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업무 영역들을 SDG를 국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지를 좀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플랜 두 체크 각각의 단계에서 국내에서 어떤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체크 단계가 Initiate Now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링 체계는 초기에 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SDG 이행을 위해서 효과적인 SDG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에서 과연 그러면 SDG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HLPF 국별 리뷰 자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직 22개국 국별 리뷰에 참석한 22개국 대상으로 그리고 좀 이제 내용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준비된 나라 중심으로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명확하게 사실은 그룹핑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글로벌 지표를 국가 지표화 하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장 왼쪽이 필리핀인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IAG SDGs의 부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지 글로벌 지표를 전체를 다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스위스나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글로벌 지표 리스트를 좀 반영을 해서 향후 갱신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옆쪽에 있는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표 체계를 현재 이제 국가 지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지표 240여 개와 함께 자국 국가 지표를 별도로 한 200여 개 가까이 지금 같이 세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이집트랑 프랑스를 제가 좀 별도로 다르게 본 이유는 물론 이제 자료에 좀 한정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SDG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숙이 많이 관여를 했음에도 이제 자국 중심의 지표를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2020 유럽 전략과 함께 그리고 이것과 함께 2030 의제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웰스 인디케이터라는 걸 별도로 지표 체계로 지금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2030 의제 플러스 2063 아프리카 전략을 함께 반영하는 스마트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걸 160여 개 지표를 별도로 이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나래비를 세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국가들이 통계청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 지표를 반영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모범 사례로 스위스의 모네 시스템이 좀 많이 예시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모네 시스템 같은 경우
지속 가능 발전을 관찰하다라는 독일어 머리 끝자를 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위스 모네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 국가 간 비교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75개 지표가 현재 운영 중이고요. 물론 이건 향후 글로벌 데이터를 반영해서 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만 2003년도에 개발되었고 그리고 통계청이랑 환경부, 개발협력부 여러 부처가 연합해서 구축되었다는 것이 연합해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SDG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도로 SDG를 그렇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롤의 연구를 보면 좀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크롤이 작년에 한 연구인데 이거는 17개 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34개 지표를 선정을 해서 OECD 국가들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SDG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나라도 완벽하게 다 SDG를 이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위스 이런 국가들도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점수는 약 7점인데요. 이 7점의 평균이 나오려면 어느 영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들도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러한 분석 작업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거에 따라서 좀 국가 대응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그 SDG 이행과 관련해서 총괄 조직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이제 가장 유관 메커니즘으로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내 이행보다는 개발 협력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고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 자체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장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협력적인 메커니즘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하에 환경부 소속에 있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 1차 계획 이어서 지금 현재 제3차 계획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4대 목표 14개 전략 그리고 50개 이행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체계를 보시면 84개 원래는 76개인가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84개 지표로 SDG 등을 반영을 해서 좀 개편을 올해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속가능발전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현재의 법령 체계 하에서 총괄 조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의제가 워낙 다양한데 그걸 환경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가져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좀 포괄 범위가 너무 협소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제 요거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부처와 어떻게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가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그런 정부 담당으로 통계청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DG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총괄 조직으로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계청의 역할 정립이 좀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지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그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같은 경우 지금 50개 이행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행과제를 평가하는 게 이 지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50개 이행과제 밑에 보면 사실은 별도의 성과 지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지표가 저기에 있는 그런 목표들을 측정하지 않는 그럼 약간 분리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흐름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가의 모니터링의 근간이 바로 이제 글로벌 모니터링의 근간이 바로 국가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이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에다 잘 구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지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글로벌 지표를 좀 잘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걸 이러한 개발된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 그리고 특히 이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데이터 세분화 부분이 많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거고 그리고 이행상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모든 지표의 근간이 글로벌 지표 리스트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지표 리스트는 각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 지표나 지역 지표에 의해서 보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내려왔을 때는 이러한 글로벌 지표 리스트와 함께 이런 국가적인 특수성, 국가적인 맥락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완전히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좀 더 명확하게 있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를 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존 유사한 지표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업무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이 부분도 많이 나왔었죠. 글로벌 차원의 글로벌 지표 리스트가 지금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해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 차원은 아니고 글로벌 차원의 지표가 국내에서 과연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를 저희가 한 6월 달까지 결과를 좀 더 잠정적으로 좀 도식화해 본 겁니다. 맨 위에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 현재 티어 1으로 되어 있는 건 한 약 30% 정도입니다. 글로벌 수준이 약간 40%였는데 그거보단 약간은 못 미치긴 하지만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는 약 30% 정도가 제공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요거는 이제 좀 추가적인 뭐 데이터를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이나 제가 이쪽에서 잘 안 보여서 보건이나 산업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T1의 비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지만 환경 부분 보면 목표 15나 13, 11 목표 15, 13, 11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티어 2나 티어 3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글로벌 동향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와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국가에서 제공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갭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기준 사이에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수준에서 요구하는 게 국내 수준에서 제공 가능한 것보단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지표에 한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수준보다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들도 여러 지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 돌봄과 가사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같은 경우 글로벌 수준에서는 티어 3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시간 조사나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현재 제공 가능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모범 사례로 국제사회에 좀 보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실제 티어 1, 티어 2, 티어 3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메타데이터 개념이 여전히 모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들, 예를 들면 맥락에 무관하거나 이미 우리나라는 좀 그 수준을 넘어선 것들도 여러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표는 없지만 유사 지표나 관련 지표들이 있는 경우들도 이렇게 여러 발견할 수가 있었고, 여전히 이제 세분화 여부 등으로 인해서 티어 1에 넣어야 될지 2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 다른 거에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계성 티어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티어 수준의 구분과 무관하게 우리는 좀 더 그 티어 1, 티어 2, 티어 3 내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별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비해당으로 넣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이미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듭니다. 예를 들면 그 국제 빈곤선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1.25달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그걸 많이 달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표를 채택하지 말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국제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별도의 기준을 갖고 계산을 한다면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인구 집단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준을 좀 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초등, 중등에 대한 양질의 무상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들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는 의무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고른 성취를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소득이나 지역 등에 따라서 그런 교육 격차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이 쟁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이미 달성된 지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채택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글로벌 지표 검토와 함께 이제 국내에 어떤 유사 지표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속가능 발전 지표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경제, 사회, 환경 모두를 아우르는 지표 체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국가 주요 지표, 이 나라 지표, 삶의 질 지표가 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모태가 되는 것은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 베러 라이프 인덱스라는 것인데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2014년도에 통계청에서 개발한 지표이고요. 국가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의 이런 삶의 질 지표나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모두 아울러서 현재의 국가의 발전 상황을 좀 한눈에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자라는 그런 목적하에 이것도 2014년도에 이제 통계청에서 개발된 지표입니다. 이 나라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정부 합동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정책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공급자 중심의 그런 지표 체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세계와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이런 지표 체계들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 질 지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하다 보면 영역 간 유사성이나 그리고 지표 간의 굉장한 유사성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국가 지표를 개발을 할 때에는 이런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함께 국내에 있는 여러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국가지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고, 그리고 지표를 계속 제가 여러 지표들을 검토하다 느낀 건데, 같은 내용들을 측정하지만 그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용어, 서로 다른 산식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좀 더 표준 SDG를 위한 국가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런 표준화된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서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지속가능 발전 지표 체계에서는 그 모니터링 결과가 2년에 한 번 보고서로만 제출이 되고 있고요. 그 온라인 사이트에는 실제적으로 연역이나 이런 중심으로의 텍스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니터링 결과들을 좀 상시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메타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들을 이제 한 곳에 다 모아놓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은 삶의 질 지표 사이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고요. 이 참여 공간을 특히 만든 이유는 이 지표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계점을 좀 보완하고자 특별히 참여 공간들을 좀 마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현재 IAG SDG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자료 제공 플로우는 이렇게 됩니다. 각 국가 통계기관에서 국제기구 혹은 지역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가 다시 UN SDG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비교 가능하고 표준화된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만일 다른 원천이나 방법론이 사용될 경우에는 국가 통계기관에 의한 검토나 합의를 거쳐서 좀 더 투명한 방법론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국가 통계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명시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통계 시스템이 굉장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관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들은 통계기관의 조정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이러한 UN SDG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좀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에 있어서 국제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통계를 작성할 것과 품질 관리들이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국제기구에 제공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국제기구 자료 제공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자료가 현재 이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수록이 될 텐데요. 얼마 전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SDG 글로벌 지표에 대한 티어 1 중심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약 10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자료는 세분화 같은 것을 좀 제외를 하고 그 지표 수만 따지면 약 50개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로 현재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것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처럼 UN SDG 차원의 SDG에서는 굉장히 통계의 역할, 데이터의 역할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과 그러기 위해서 통계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고 데이터 혁명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통계청은 그런 그 국가 통계에 이런 SDG 자료와 관련해서 생산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에 하게 되는 그런 중심에 놓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과연 그렇다면 통계청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통계청 내부에서 그리고 통계청을 넘어선 그런 국가 여러 가지 작성 기관들 사이에서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될까를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현재 우리나라 기존 통계로 약 30% 정도가 티어 1에 속한다고 지금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펼쳐야 되는지
많은 도전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장 조사 방법, 예를 들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대면 조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 조사 같은 그런 현장 조사 방법의 선진화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나 행정자료, 지호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완천의 자료들을 좀 공식 통계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 혁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생산자에서 조정자로 좀 역할이 진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계청이 자료 품질 관리나 표준 설정 및 이런 모니터링, 여러 가지 국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뭐 이제 국가 통계 작성 기관 이외에 민간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전반적인 통계 생태 시스템에서 품질 관리나 이런 표준 설정하는 작업들을 그런 조정자로의 역할을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통계 사회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자료 제공을 통해서 SDG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좀 기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현재 티어 1 시스템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약 100여 개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각 국가들이 모두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나온 결과들이 굉장히 편향된 그런 분석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좀 초점이 가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도국 통계 역량 강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